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경제 보복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던 청와대가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어떤 위원장을 맡을지에 대한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후폭풍을 최소화할 선택은 무엇일까요?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셨습니까? 자, 일본의 경제 보복. 어제 제가 만든 영상에는 보복의 달인이라고 제가 일단 이름을 붙였는데 그동안 청와대는 직접적으로 뭐 단호한 대응을 일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조금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 보십니까? 이유는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보복 조치임을 공언하는 바람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일단 정면 대응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형국으로 이제 일본 아베 총리가 이제 자처를 했습니다. 처음에 일본이 이제 무역 보복 조치만 발표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더 가지 않는 그런 현명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로키의 이제 전략적 외교 해법을 이제 모색 중이었는데요. 이렇게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에 나선 근본적인 원인이 일단 참여연 선거용 정치적 수다 이게 이제 지배적인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아베 총리가 부인해야 할 로직의 무역 보복을 아예 그냥 공언하고 나서는 그런 정치적 수를 두어서 더 이상 한국 정부도 일단 로키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어떤 모양새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초반에 잡았던 기조, 결국 이 한일과의 이제 미래지향적인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그런 숙제가 또 우리 정부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까지는 이제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이제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 중심의 전면적인 대응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소 상황을 지켜보다가 어쨌든 정면 대응으로 돌아섰는데 정부 대응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은 사실 말로만 상응 조치를 하겠다. 좀 강한 오저의 입장을 말로만 내놓고 있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법은 아직 내놓고 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를 하겠다. 이거 1년 반에서 2년 걸린단 말이죠. 제소를 해서 우리가 이긴다는 또 보장도 없는 상황이에요. 일본은 이게 WTO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왔다는 거죠. 근데 저는 WTO 가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거는 뭐 1년 반이나 2년 뒤의 이야기고 WTO에서 우리가 이겼다 하더라도 일본이 그 시정 조치를 안 하고 질질 끄면 또 실효적인 방법은 없어요. 그다음에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이거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본이 독과점하고 있는 이 소재에 대해서 지금 보복을 시작을 했단 말이죠. 언제 어느 세월에 수입선을 다변화합니까? 그다음에 국산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당장 국산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정부가 매년 1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언제 국산화하고 수입선 다변화하고 WTO 이거 기다리다가 우리 산업은 다 망가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정부가 정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야기대로 예상을 했다면 리스트가 있었다면 이미 일본이 보복 조치하기 전에 적어도 우리가 이만큼 투자를 하고 국산화 노력을 하겠다고 벌써 몇 달 전에 이야기했어야죠. 그러나 그런 것도 안 하고 일본이 막상 보복을 하고 나오니까 이제 와서 이런 대책을 내놓는 건데 있으나 마나한 실효성이 없는 공허한 대책인 거죠.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우선 들어야 될 것 같다. 일단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의 관계가 매우 안 좋습니다. G20 우리 정상회의 오사카에서 열린 것도 확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양 정상 간의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중재 노력을 지금 미국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미국의 중재 노력도 우리가 좀 미국이 나서줄 수 있도록 또 우리대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한일 의원 연맹을 통한 어떤 의원 외교 그다음에 지금 일본은 응하지 않고 있지만 산업자원부나 이런 데서 지금 양자 협의를 하자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악화되기까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당한 다음에 이제 와서 양자협의 한다고 하니까 일본이 지금 응답이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자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의 이 보복 조치는 매우 치졸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대책으로 있다가 이제 와서 지금 허둥지둥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는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이 정부도 성찰을 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이 의원께서 보시는 이 우리 정부의 지금 대응 방향이나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일본과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지금 현재 일본이 처한 이 경제 보복 조치를 좀 뒤로 물리게끔 우리가 협상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예.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다. 투트랙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과거를 중시하면서 예. 미래까지 발목 잡는 형국으로 정부가 한일 관계를 해왔어요. 그리고 일본이 이런 보복 조치를 할 거라고는 뭐 일본 내에서 많은 공개적인 발언도 나왔고 일본 언론이 보도를 또 했고 우리 전문가들도 예상을 했는데 예. 실제로 보복 조치가 일어나니까 우리는 전혀 준비 없다는 걸 국민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우리 정부의 문제는 없는지,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권혁기 관장 말씀대로 21일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저는 그것만 염두에 뒀다고 보진 않아요. 네. 한일 관계에서 일본 입장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그런 관리를 못 해온 책임도 있어요. 물론 일본의 문제도 있지만 쌍방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대일 외교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고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신뢰 관계를 좀 회복해서 정말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대로 갈 수 있을지를 종합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혹시 약 몇 주 뒤에 그 참여연 선거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국내 표 결집을 위한 거라면 일본 입장에선 뭐 참여연 선거 끝나고 나면 상황이 좀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아베 총리의 의도는 명백하기 때문에요. 예. 이제 진용 갈등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지금 빌미로 저런 정치적 수로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G20에선 자유무역을 외치고 뒤돌아서서 일단 무역 보복하는 행태에 대해서 국제사회, 특히 중국 등을 앞세워서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한 비난이 이제 비등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 정부도 그게 명분이 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일본 기업에 대한 부메랑적 피해까지도 우려되기 때문에 이제 반대하는 여론이 컸었는데 결국 총리 관제가 강행했다 이런 보도를 일본 언론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진보 언론 같은 경우는 당장 처리하라고 이제 아베 총리를 정치적 압박도 하고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교적 해법으로 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피해를 더 생산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수로 시작된 이 문제를 결국은 아베 총리의 정치적인 어떤 해법으로 푸는 과정을 외교 전략적으로 이제 마련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통령과 정부가 그 수를 공개적으로 지금 언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런 외교 전략적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해결 방안으로 제시될지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하나 이제 제안이랄까 제 개인적인 해석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일본 같은 경우 특히 아베 총리는 일본의 북한에 납북된 납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숙제이고 현안입니다. 네. 과거를 기억을 되짚어 보면 북미 정상회담이 우호적인 환경일 때는 아베 총리와 일본 외상이 앞다투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외무부 장관을 만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요청을 공개적으로도 많이 했고 또 문 대통령이 또박또박 그 메시지를 다 전달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판 속에 일본의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는 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회담이 냉각기에 접어드니까 아베 총리가 지금 돌변한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외교적으로 한국에 뭐 기댈 게 없다, 뭐 이런 투의 발언도 하고 있지만 상황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이번에 판문점 남북미 회담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 언론에서도 아베 총리의 패싱 문제가 다시 심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국제 정세라면 아베 총리의 단독으로 북일 정상회담을 열고 그래서 일본의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보입니다. 결국은 미국이나 우리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현실은 아베 총리도 인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본인의 말과는 달리. 예컨대 서로 이렇게 외교적으로 윈윈하는 카드를 통해서 이런 무역 보복 같은 부분들은 철회를 하고 그 대신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 일본 국민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이런 외교적 성과를 같이 모색하는 방법으로 푸는 것도 하나의 좋은 외교적 전략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납북자 해결하는 문제 게 해결에 도움을 네, 주는 하나의 거죠.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의원께서는 네. 아까 우리 정부의 외교력을 좀 지적을 하셔서 이 문제를 짚고 싶은데요. 김무성 의원이 이번에 경제 보복 조치가 박근혜 정부 당시 어렵게 합의했던 위안부 합의를 뒤집었기 때문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는 좀 동일하시나요? 그거는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지금 아베 총리 입으로 밝혔잖아요. 이 신뢰 관계가 훼손이 됐다. 예. 뭐 한국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크게 일본 입장에서는 두 가지예요. 방금 말씀하신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그걸 다 사실상 파기한 셈이고요. 그 다음에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일본은 이미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이 청구권 협정으로 났는데 다 매듭지어진 문제다. 그리고 그거는 한국 정부가 그걸 받아서 일부는 배상을 하고 일부는 경제 발전에 썼기 때문에 차관도 한국 정부가 제공하고. 알아서 소위 말해서 징용당한 분들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그 협정문에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위반이다. 이제 이렇게 일본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지금 보복 조치를 취한 건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대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법부 판결이니까 그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 이후의 파장은 우리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이번에 정부가 G20 회의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서 내놓은 그 소위 제안이 있잖아요. 네. 한일 양국 기업 관련된 기업에서, 기업이 예, 출자를 해서, 예. 배상을 한다. 근데 일본 정부가 이제 그걸 거부를 했는데 그 전에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비슷한 보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한국 정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삼자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에 관심을 좀 보였는데 우리 정부가 그걸 또 사실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았던 별다른 문제가 답변이 있어요. 없었죠. 그래서 예.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해온 측면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하니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우리 기자들이 물으니까 또 국회에서 물으니까 좀 연구해 보겠다.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본인도 나중에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그대로 드러낸 거고 산업자원부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기업인들 대기업 일본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기업은 이렇게 일본이 나올 줄 몰랐느냐 이렇게 물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당황한 거죠. 호둥지둥 지금 하고 있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동안 준비 부족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소위 말해서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기업이 우리 경제가 가장 타격을 덜 받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부터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를 대일 간의 외교를 담을 쌀 이유는 없다. 당장 그러나 일본이 쉽게 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이 지금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또 언론이 이 많은 취재를 통해서 말하는 거 보면 사실상 우리가 실효적인 대책이 없는 거 아니냐 이 대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네. 결국 일본과 외교로 해결을 할 수밖에 외교로 없는 해결할 수밖에 문제예요. 그런데 없다. 양 정상 간의 소위 신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는 저는 다행이고 이게 말이죠. 지금 한국 내에서 일부 국민들이 이제 일본 제품 사지 말자, 네. 뭐 일본인 연예인에 대한 어떤 소위 뭐 불만 표출하고 있는데 예. 이런 감정적인 대응은 저는 자제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이. 2010년에요. 중국이 일본과 한번 그때 영토 문제로 좀 분쟁이 있을 때 히토리 수출 금지했었습니다. 중국이 맞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중국을 향해서만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일본 내부에서 서로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이 다퉜거든요. 네네. 지금 우리를 보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있겠죠. 예. 그리고 대책 마련에 부족함이 있다면 매서운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이고 훌륭한 대책을 빨리 만드는데 매진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저는 한국당과 김무성 의원의 같은 발언은 이제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하셨다고 보고요. 지금 한국당과 김무성 의원 같은 유능한 정치인이 하셔야 할 일은 정부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언과 그리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일 외교 문제가 올곧이 행정부만의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의회도 국가의 한 축이기 때문에 공동 책임을 져야 되고 이 해법을 원팀으로 같이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의원연맹 등을 통해서 의원 얘기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 아베 총리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만 많은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분명히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일본의 여론을 바꾸는 작업도 필요할 거고요. 예. 타소 지사라는 분이 소신 발언으로 아베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죠. 왜냐하면 본인이 속해 있는 현의 그 반도체 산업에 이게 악영향을 줄까봐 타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네티즌과 지식인들도 우리 못지않게 아베 총리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아베 총리의 실정을 눈을 가리기 위해서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다라는 아주 매서운 질타를 아베 총리에게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 제기가 됐었던 정부의 어떤 대책 마련에 대한 따끔한 질책을 예. 이제는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힘을 모으는 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로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사개특위, 정개특위 위원장 문제가 이번 주 내에 결론이 날 줄 네. 알았는데 미뤄졌거든요. 네. 지금 어떤 부분이 제일 고민이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관심사는 사실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소위 사법개혁의 완성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 그다음 본인이 노무현 정부 때 뭐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면서도 네. 그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 노력을 했는데 이게 실패했다고 봤기 때문에 이거는 꼭 매듭을 짓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런 맥락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지금 법무장관 기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거고 예. 조국 수석은 본인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벌써부터 지금 해명하는 글도 보내고 있는데 그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봐요. 예. 대통령의 어떤 사인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소위 사법개혁, 저는 이게 그 내용은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예. 개혁인지 개혁인지 따져봐야 된다고 보고 한국당이나 다른 야당이 지적하는 것 중에 타당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을 정말 독립화하고 중립화하는 게 그게 진정한 개혁인데 지금 여당 안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대통령의 입김에 자유롭지 못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대통령한테 칼자루 하나 더 쥐어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든다면 몰라도 근데 이건 따져봐야 되지만 어찌됐든 민주당 입장에선 이게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예. 여기 위원장을 포기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또 정치개혁특위 그쪽을 바라보면 정의당, 민주평화당하고 공조 문제가 있잖아요. 예. 이 정치적 공조죠. 그러면 국회에서 많은 입법 공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한국당한테 내준다. 그러면 공조가 깨진단 말이죠. 그다음에 특히 선거구제에 대해서 정의당, 민평당이 원하는 물론 민평당 내는 목소리가 좀 달라졌지만 정의당이 원하는 연동형 비례제가 무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 민평당, 바른미래도 일부 의견이 갈리지만요. 대표들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에 맡아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총 내에서는 정개특위 맡는 쪽으로 의견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개특위를 맡아야 된다는 이제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네. 나름대로 좀 냉각기를 가지면서 이 여론 수렴하는 이런 형식을 취해서 다음 주쯤은 결국 정개특위 맞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 내부에서는 어쨌든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다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견이 갈린 건 아닐 거예요. 예. 좀 민주당의 숙제이긴 합니다만 하나의 특위를 선택을 했다고 하여 다른 하나의 특위를 포기했다. 이런 이미지의 주의 주장이 있어서 이제 뭐 그런 갈등으로 비춰지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두 개 특위 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일정 표대로 진행을 하려 할 것 같고요.
이제 8월 말까지 양특위 법안이 모두 다 특위에서 통과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저희가 민주당이 양보를 해서 한국당이 이렇게 이제 등원을 하고 하나의 특위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결정적으로 양보하게 된 배경이 이제 추경 예산안 처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이 약속을 지키고 어떻게 추경 문제를 이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잘 처리하는가를 지켜보면서 예. 결국은 이제 두 개의 특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저도 뭐 교수님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이게 정개특위를 맡아서 일단 야 3당과의 공조를 공고히 하지 아니하면 네. 설령 사기특위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사기특위는 야 3당의 공조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신뢰를 지키면서 정개특위를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개특위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렇게 결정을 미룬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당 예결위원장 선출을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결국에 황영철 의원이 경선 포기하고 무투표로 김재원 의원이 네. 확정이 됐거든요. 네.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일단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한국당 내 나름 치열한 경쟁이었죠. 예. 그런데 황영철 의원 오늘 공개적으로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재원 의원이나 또 원내 지도부인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 표출도 있었죠.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 원내대표단 네. 김성태 원내대표 원내대표. 시절에 황영철 의원이 합의했던 맡기로 한 거죠. 그리고 예. 의총에서 약속했던 또 추인을 받은 거니까 사실은 황영철 의원에 대한 동정심을 가진 의원들은 좀 꽤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물론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예결위원장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서 내년 선거를 의식한다면 자기 지역구의 예산을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노른자 하고 위죠. 싶은, 하고 예. 싶은 자리인데 그래도 한국당 내에서 좀 더 매끄럽게 좀 서로 양보하는 어떤 그런 이 미를 발휘해서 좀 원만하게 정치력을 발휘하는 차원에서 됐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안 된 측면은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김재원 의원이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영철 의원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왜냐하면 네. 이번에 경선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경선 이야기가 나오면서 황영철 의원이 지금 대법원에 사건이 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 확정 판결 나지 않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는데 이게 굉장히 위로도 좀 해주면서 황영철 의원에 대한 좀 특별한 배려 이런 거를 경선 하는 포기는 왜 했을까요? 황영철 의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저는 했을까요? 꼭 불리하다고 해서 경선 포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마음이 굉장히 상했다. 그다음 이거 번복을 하는 거에 대한 불만으로 그냥 경선에 응하면 그 불만 표출이 어쨌든 받아들인다는 부각되지는 뜻이 않는 거죠.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불만 표출을 경선 포기 형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부 언론들이 이제 당내 어떤 개파 간의 이 감정이 예. 노출이 됐다, 탈당파와 잔류파 사이에 예. 갈등이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나 그런 맥락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는 소위 나경원 원내대표 또 승자인 김재원 의원이 황영철 의원에 대해서 특별히 좀 위로를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당의 그 상임위원장 경선 원칙은 이제 민주당보다 먼저 시행이 돼서 예. 나름 한국당이 큰 대원칙이자 그 잡음 없이 상임위원장을 뽑는 네. 훌륭한 경선 룰이었는데 그리고 그것도 이제 경선이 치열해지면 또 당내 상처가 나니까 이렇게 합의로 예, 임기를 1+1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게 잘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원칙을 이번에 나경원 대표가 이제 저버린 것이죠. 그리고 황영기려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수사에 대한 부당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청문위원이 아무래도 청문 후보자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는 예. 상황이니까 질문을 하는 입장이니. 강하게 제기하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수사나 향후 있을 수 있는 재판의 방어권 차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 거죠. 네. 예. 아직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둘 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이런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하면 청문위원을 사보임을 해서 예. 그러면 조금 더 이런 질곡에서 좀 자유로운 국회의원들이 한국당 지도부의 뜻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한 명이 바뀌었죠 지금. 한 김진태 명만 의원이 바뀌고요. 들어왔다고. 예.
이 아직 뭐 전원 교체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이 대상 의원들이 이제 어떤 행태를 보일지 청문회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문위원들을 바꾸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한국당은 58명이 고소고발되었기 때문에 예. 바꾸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법사위고 또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을 잘 아는 분들로 아무래도 포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 법사위원들이 소위 법조인 출신들이 많으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한 분 추가된 분 정정식 의원 네. 지난 재보궐, 4월 예. 재보궐선거에서 소위 등원을 하게 된 그분이죠. 그분은 선진화법과는 좀 무관해 보여요. 예.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 7명의 위원이죠. 예. 근데 6명의 위원이 지금 고소고발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날카로운 예리한 소위 청문이 이루어지겠느냐 예.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저는 한국당 의원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문제 제기를 하지 그럼에도 않을까 이런 불구하고. 생각합니다. 예,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예. 검찰총장 후보자로서의 어떤 도덕성, 그 다음에 어떤 철학, 앞으로 검찰을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따져 물을 거예요. 그래서 네,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